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주말 닉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나 니스와 경기에서의 문제는 경기를 점유율이 71%, 그리고 니스가 점유율이 29%. 그런데 골 기대값을 보면 니스가 0.49, 파리 생제르맹이 0.94. 71%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골 기대값이 1이 안 넘어요. 한 골 만드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반전의 수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전반전에는 심지어 점유율이 72대 28. 여기서도 전반전도 많이 났는데 전반전의 골 기대값이 파리 생제르맹이 0.34, 니스가 0.33이에요. 분명히 점유율이 7대 3.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골 기대값은 비슷했거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3개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어떤 점들이 있냐면 오늘 니스가 파이브백을 만들거든요. 5명의 수비수가 파이브백을 만들고 내려앉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앞쪽에서 역습을 노리죠. 근데 무안이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안이 이제 9번 공격수 자리에서 약간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이렇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제로톱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모 아센쇼와 이강인을 좀 쉬게 해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니스가 좀 밀집 수비를 만들 때 백을 하니까 백을 할 때 앞쪽에서 조금 더 9번 공격수의 역할을 원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무안이를 원톱으로 세우면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전형 자체는 하키미가 올라가고요. 3백을 만듭니다. 덴벨레가 약간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네베스가 조금 올라가고요. 혹은 네베스 뒤에 있을 때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수비 라인이 좁기 때문에 무안이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무안이가 여기서 버티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무안이 선수가 잘했던 역할이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 등지는 역할 이런 게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지만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고 측면으로 빠져주고 이런 걸 잘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니스를 상대로 가운데 지역에서 버티는 역할을 주면 무안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오히려 저 박스 주변으로 볼을 투입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고요. 가운데에서 어쨌든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하킴이던가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로톱이 됐을 때는 이강인이 나왔을 때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런 선수들한테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도 오늘 무안이가 잘 못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는 무안이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너무 답답해진다. 요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다. 오늘 전반전은 거의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점유했지, 무안이 쪽으로 볼을 보내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격을 전개하다가 끊겨서 니스의 3톱, 오른쪽에 개상, 최전방에 알리시오, 왼쪽에 보가. 니스의 3톱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가 1대1 상황이 될 때 오히려 니스의 공격이 위협적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역습을 당할 때, 예를 들면 멘데스가 올라가는 순간 이 공간을 네베스가 막거나 에메리가 막거나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에메리가 약간 뒤에서 수비적으로 끊어주는 역할도 하고 공격적인 선수가 많으니까 에메리가 나오는 건 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측면에서 에메리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에메리가 오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에메리에게 안쪽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에메리의 볼터치가 미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상대 공격수에게 볼을 넘겨줬고 여기서 알리시오가 뛰어들어가는 클라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에메리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에메리의 실수를 받아서 측면으로 패스,
순간적으로 클라우스가 뛰어 들어가면서 완전히 뒷공간이 무너지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온 파리 생제르맹이 위기에 빠지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가가로 마르키뉴스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자책골이 될 뻔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가가로 걷어내서 그렇지 장면도 에메리의 실수부터 시작됐던 장면이었고 전반전에 이 장면이 있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에메리가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고 파리는 볼을 뺏겼어요. 뺏기니까 뛰어들어가는 알리슈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히 에메리가 조금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피드 싸움에서 에메리와 알리슈의 싸움에서 에메리가 몸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면서 알리슈에게 볼을 뺏겨요. 그래서 뺏기자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완전히 열리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에메리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 순간 뒤쪽에 있었던 보가가 뛰어들어가는 보가에게 좋은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을 뻔했죠. 다행히도 보가가 이 패스를 받을 때 하키미가 빠르게 달려와서 볼을 걷어냈어요. 하키미가 걷어내지 않았으면 결정적인 찬스가 될 뻔했던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의 뒤쪽에서 오늘은 약간 끊어주는 플레이들이 에메리 쪽에서 좀 부족했어요. 이 장면에서 하필 코너킥이 나왔고 코너킥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실점을 하죠. 올라온 볼을 머리로 걷어냈을 때 뒤쪽에 있던 앞디에기에 떨어졌고 앞디에기의 슈팅. 근데 이 슈팅이 또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사고에 가깝고 멘데스가 발을 갖다 대면서 돌라룸마가 막을 수 없는 코스로 들어갔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니스가 공격 찬스가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하다가 오히려 턴오버가 나오면서 역습을 당해 파리 생제르맹보다 니스가 조금 더 결정력이 높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어요. 만들기도 했어요. 전반전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 좋았는데 요즘에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해주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입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 딱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역할로 엘리 감독이 이강인을 선택합니다. 바로 무한이를 빼버리고요.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놓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라인 사이에서 9번 공격수처럼 등을 지면서 버틴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강인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공격이 유연해져요. 이강인이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에메리가 뛰어들어간다거나 하키미가 뛴다거나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네베스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강인이 끌어냈을 때의 공간을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이 활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좋은 점은 볼을 잡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들, 특히 바르콜라를 향해 스루 패스를 찔러준다는 거죠. 특히 이강인 선수가 내려올 때 약간 왼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하키미와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내려올 때 제로톱으로 나오면 주로 왼쪽 지역으로 내려오죠. 오른쪽에는 이미 하키미와 덴벨레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르콜라에게 찔러준 패스, 오히려 무한이가 버텨주지 못하고 연계를 해주지 못할 때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오히려 수행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살짝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바르콜라가 뜁니다. 덴벨레도 안쪽으로 뛰죠. 수비를 끌고 나왔으니까 그 끌고 나올 때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를 딱 한 방 넣어주면서 바르콜라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져요. 끌어당긴 다음에 찔러주는 제로톱의 전형적인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완벽하게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니스의 보비토가 태클을 하면서 볼을 걷어내지만 이런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슬금슬금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배급해주려는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찔러주는 패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무한이처럼 최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강인이 볼을 받는 순간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덴벨레와 바르콜라를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이강인이 내려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뒤쪽에 있던 파비안 루이스가 이강인 대신 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바르콜라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이강인이 내려가 있을 때 오히려 갑자기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니스가 파비안 루이스를 놓치고 파비안 루이스와 바르콜라의 2대1 패스가 들어가면서 니스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콜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나오니까 이강인이 내려올 때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거나 이강인이 내려올 때 네베스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살짝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지고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스위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패스하고 덴벨레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키미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합니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스위칭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강인, 하키미, 덴벨레의 스위칭이요. 그러면서 하키미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투입하면서 확실히 공격 자체가 잘 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강인의 왼발 킥격이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예술적인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위치해서 코너킥을 할 때 파리 생제르맹의 키가 작으니까 짧게 주고 이강인 선수가 공간으로 돌아서 볼을 잡았어요. 멘데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해주고 여기서 변칙적인 크로스가 나가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위치에서의 크로스는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 유명했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왼쪽 크로스와 무리키의 헤더, 이게 거의 승리 공식이었으니까요. 크로스가 절묘하게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제공권이 가장 강한 선수가 마르키뉴스인데 마르키뉴스가 공간으로 뛰어갈 때 딱 그 위치로 크로스가 들어가요.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의 크로스가 휘어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나오기가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감겨 들어가니까 나오다가 볼 처리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키퍼도 나오기 애매하고 수비수도 경합하기 애매한 상황이죠. 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마르키뉴스가 뒤에서 달려들면서 머리에 맞추죠. 그러면서 마르키뉴스의 머리에 맞은 공이 골대를 강타하며 득점에 아주 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채찍 같은 크로스를 통해 제로톱 움직임과 킥을 통한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에 답답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후반전이 지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교체를 했죠. 교체를 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비티니가 들어가고 에메리 대신 비티니가 투입됩니다. 에메리가 오늘 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대신 아센시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센시오가 최전방, 이강인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르콜라가 뛰어가고 이강인의 패스가 이어지면서 조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자리에서 새로운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리에서는 비티니, 네베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이강인보다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우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할 때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3백을 만들죠. 만들었을 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살짝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합니다. 두 명의 선수가. 그런데 여기서 멘데스가 3백의 왼쪽을 보고 있지만 공격으로 올라가잖아요. 네베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네베스가 올라갔을 때는 이강인이 내려와 줘야 돼요. 근데 이 내려와 주는 역할을 사실 이강인 선수가 하기에는
좀 어색한 역할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역할에서 네베스, 비트니,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이강인보다 먼저 선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격을 하는 날이니까 쓰리백에 약간 멘데스가 올라갈 때도 이강인 선수가 뒤에 약간 쳐져서 여기서 오히려 멘데스나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늘 또 이강인 선수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실제로 찬스 메이킹도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살짝 내려와 있고요. 파초와 마르키뉴스가 쓰리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쓰리백을 만들 때 순간적으로 멘데스가 올라가 있었어요. 약간 안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이때 바르콜라가 측면에 빠져 있다가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딱 찔러주는 패스가 한 방 들어가는 거죠. 삼선에서 찔러주는 패스. 요게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경기였다면, 수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경기였다면 저렇게 이강인을 쓰리백으로 내리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진 않았겠지만, 공격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어차피 라인이 올라오니까 여기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딱 찔러줍니다. 환상적인 스루 패스가 들어가고 바르콜라가 침투.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찬스 메이킹을 하면서 바르콜라의 크로스까지. 물론 이 크로스를 이제 니스의 수비수들이 가로막아내긴 했는데, 이런 모습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준 모습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오히려 네베스가 내려가 있고요. 쓰리백이 되고 있죠. 원래 정석이 네베스가 내려가 있고 멘데스가 올라가 있고요. 바르콜라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수비수들이 멘데스와 바르콜라를 따라 들어가니까 이강인은 오히려 약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으로.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약간 기다리고 있죠. 볼이 흘러나오기를.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적중하면서 이강인에게 볼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까지 기록합니다. 물론 이게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되긴 했지만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답답한 경기를 보여줄 때, 선발이든 교체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 경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분명히 이강인을 중심으로 뭔가 파리 생제르맹이 변화를 모색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제로톱으로 쓰든 아니면 약간 내려서 쓰든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쓰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쓰든 여러 위치에 번갈아 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어쩔 때는 네지스타 역할도 보고 에메리 자리에서 쓰리백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로서의 위상으로 이강인 선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의 이번 시즌 부족한 점은 결국 음바페의 부재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음에도 답답한 경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이런 답답한 경기가 나올 때 덴벨레의 중거리 골이나 돌파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기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의 부재가 파리 생제르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이적 시장에서 9번 공격수를 영입하겠죠. 근데 하우스도 1천억, 무한이도 1억인데 지금 노릴 만한 9번 공격수를 생각해보면 오시멘 같은 선수도 한 1억쯤 들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가 나간 다음에는 확실한 득점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번 시즌은 그런 9번 공격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과 몸 상태는 분명히 아주 좋아 보이니까 일단 국가대표팀 경기를 볼 때는 마음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가 되면서 이강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무난하게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